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죠. 정말 연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많은 기대, 선물 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타랠리를 많이 이제 기대를 하시는데, 사실 그냥 지구상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전쟁 때문에 죽고 다치는 사람이 없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제발 좀 그런 일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지금 크리스마스 올해 2025년이 가기 전에 길고 긴 전쟁을 좀 마무리해보자라고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크리스마스 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 만약에 안 끝난다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특사단이 이제 베를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트코프 특사라든지 그 다음에 사위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평화안에 대해서 기존에 서로가 이제 아이들은 아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상응하는,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큰 카드를 꺼냈습니다. 즉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가입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막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안전보장, 안보와 관련된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더 이상 나토 가입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협상을 많이 어렵게 했던 그런 나토 가입과 관련된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좀 진행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보여준 거죠. 이러한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 변화,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의 미국 설득,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안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보장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달리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유럽이 기본이 되고 미국이 일부 지원해주는 형태이지만 어떻든 간에 동의한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답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이제 가자 지구에도 거기다가 대규모 휴양지를 건설해가지고 뭐 어떻게 개발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공업 지역이죠. 석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자유경제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완충지대로 만들어보자라는 또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독일의 메르츠 수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발언들은 상당히 좀 깎아들어야 됩니다만 어떻든 간에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됐다라는 것들은 큰 틀에서의 합의사항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디테일에 악마들이 숨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메르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장과 관련돼서 미국과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럽이 주된 몫을 맡는다라는 것들을 유럽 국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오케이를 이제 한 것 같고, 그렇다면 미국도 너희들이 원하는 지원에 대한 역할은 우리가 수행하겠다라는 정도 선에서는 일단 이야기가 됐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영토 문제죠.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바스 지역.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일정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도네츠크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끊어가지고 일단 휴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 휴전은 어떤 조건으로 발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휴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90% 이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휴전을 하고 나면 이 휴전이 계속 유지되도록 어떻게 지킬 거야라는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손 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그럼 뭐 무용지물 아니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EU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즉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평화유지군을 창설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나토가 아닌 유럽연합이 만든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이 평화협정 그리고 휴전을 지속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감시,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죠. 뭐 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체계를 이용한, 그리고 조기 경보, 러시아가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로 정보와 병참과 관련돼 있는 일부 내용들을 이제 지원해주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고, 이 정도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이제 내놓을 수 있겠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죠. 러시아는 현재 공식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전부 철수를 하면 그때부터 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내놓지 않으면 휴전 논의 안 하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크라이나가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요새화 작업을 했던 도시, 이런 지역들을 다 내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이걸 다 내놓으라 하기에는 좀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서로 이것을 놓고 갈등이 좀 벌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단일한 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보면 양자택일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러한 전망과 관련돼서는 돈, 자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가장 정확한 예측이죠. 실제로 이것을 우크라이나의 휴전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유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원유 가격이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최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59, 그다음에 그 텍사스산 중진료 W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 정도로 돼가지고 지난 4, 5년 사이에 최저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일단은 러시아한테 선물을 줘야 돼. 그러려면 제일 빨리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러시아 원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도 풀어주는 것은 금방 되지 않겠어? 그러면 지금 우랄유, 러시아 원유가 이제 공식적으로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지금도 사실 약간의 공급이 더 많은 상태인데 더 많아진다. 그러면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현재 러시아가 캐내고 생산을 했는데 지금 도착지를 못 찾고 바다 위에서 떠돌고 있는 원유만 해도 한 1억 7천만 배럴 정도 됩니다. 하루에 전 세계가 뽑아내는 원유가 1억 배럴이에요. 그런데 거의 이틀치에 해당하는 원유가 지금 바다 위에서 둥둥 떠돌고 있는 러시아에서만 뽑아낸 것만 해도 이 정도다 보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제일 빠르게 러시아한테 선물로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원유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12월 17일 날 보시는 거니까 딱 2주 남았어요. 그래서 빠르면 1주, 늦으면 2주 내에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러시아가 정말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도네츠크 전체를 내놓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의 여러 가지 이제 병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유럽의 어떤 군대들이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하는 뭐 어떤 나라 군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슨 명목으로든 진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협상은 결렬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플랜 B를 이제 세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랜 B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이 돈을 누가 더 많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결국 돈만 있으면 무기도 사고 사람도 어떻게든 데려오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 보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점점 손을 떼는 것은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라는 것이 점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빵 터지자마자 미국과 유럽, 흔히 말하는 이제 서방 세력은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상당 부분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 러시아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산들, 주로 이제 채권 형태죠. 이런 것들을 2,900억 유로 상당의 자산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채권과 현금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만 한 2,100억 유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벨기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벨기에는 왜 이렇게 많은 러시아 돈이 와 있을까를 보면 유로클리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로클리어.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냐? 청소회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청산소입니다. 청산소. 클리어링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제 유로클리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이제 이 회사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고 채권 거래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사고 팝니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하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하는 이 현물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일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장부상으로 내가 너한테 팔았어. 넌 나한테 샀어. 오케이. 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물,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이런 것들은 어딘가 누군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는 숫자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짜로 거래가 됐음 확인해주고 그러한 원본, 채권들을 증권들을 이제 보관을 했다가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청산소죠. 그래서 이 청산소라는 것은 뭐 선물 거래, 그다음에 채권 거래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유로클리어라는 곳은 유럽을 대표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청산소예요. 그래서 이 유로클리어 한 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산 규모는 40조 유로입니다. 40조 원이 아니고 40조 유로라서 환율로 계산해 보면은 5경 8천조 원 정도 됩니다. 단위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본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 유로클리어고 유로클리어가 벨기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40억 유로가 벨기에 그중에 이 유로클리어 한 곳에만 가 있는 곳이 1830억 유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지금 벨기에에 지금 러시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EU의 플랜 B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전쟁이 나면 상대방 적대국, 적성 국가의 자산은 동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1979년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미국에 있는 자산은 지금까지도 몇 년이에요? 도대체 46년째 지금 동결이 돼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의 자산들을 유럽 내에 있는 영내에 있는 것들을 다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동결이라는 것은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럽연합은 6개월 간격으로 그동안 동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면 또 연장, 6개월 지나면 연장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그때마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헝가리 때문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헝가리는 유럽연합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또 러시아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6개월 과정 다시 이것을 더 연장을 하자라고 할 때마다 헝가리가 나는 반댈세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유럽연합 집행부를 상당히 이제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떤 칼을 빼들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그 6개월 간격으로 할 때마다 헝가리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EU 이제 조약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것을 만든 조약이 있죠. 거기 122조에 보면은 이제 긴급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전체적인 통합을 상당히 위협받는 아주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한번 결정하면 이것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헝가리가 반대하든 말든 일단은 밀어붙여서 한번 통과가 되면 그냥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유럽에 있는 1940억 유로라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결된 자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 돈의 소유권자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예요. 대부분 또 러시아 중앙은행의 이제 외환 보유고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몰수를 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아주 일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유로클리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산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채권 형태로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거는 항상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뭐 5년 만기, 10년 만기, 뭐 20년 만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채권 형태로 이제 있던 이 돈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다 원금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금 상환 되기 전까지는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의 의무가 없어요. 동결 자금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동결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 37억 유로가 러시아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어요.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그냥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생각인 거죠. 이제 왜 그러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22년 이후에 전쟁이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총 1,700억 유로 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군사 무기 지원한 거, 인도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1,700억 유로 정도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이 또 미국에서 많이 지원을 됐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처럼 지원을 안 해주고 줄일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면 유럽연합 입장에서 봐서는 미국 몫까지 자기들이 떠맡아서 더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얼마를 지원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2026년, 2027년 2년 동안 더 전쟁을 계속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2년 동안에 한 1,357억 유로, 한 1,400억 유로 가까이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우리가 3분의 2 정도는 지원할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우리가 3분의 1, 그 다음에 뭐 미국이 3분의 1, 그리고 다른 곳에서 3분의 1 이렇게 했을 텐데 미국 몫을 이제 유럽연합이 떠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 규모가 3분의 2까지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돈으로 따지면은 한 900억 유로를 2년에 걸쳐서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유럽연합의 전체 경제 규모로 따지면 사실 900억 유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굳이 납세자들 세금으로 꼭 해줘야 돼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집행부의 지금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첫 번째 옵션은 유럽 예산. 그러니까 유럽 예산이 EU가 큰 예산,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증을 하자. 그러니까 이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외부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본을 빌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자. 그러니까 우리 돈에 금고에 이만큼 돈 있는 거 너희들 다 알지? 이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우리 자본이 튼튼하니까 이거를 보증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돈을 빌려줘.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게. 금융시장을 활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게 옵션 1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러시아의 막대한 돈 1940억 유로라는 게 우리 수중에 있는데 이거를 왜 안 써?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유럽연합의 예산 대신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잡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동결된 자산 이거는 러시아가 마음대로 꺼내갈 수 없는 거 알지? 이거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럼 얼마? 900억 유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돈은 어떻게 갚는 거냐? 향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유럽연합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동결 자금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지원하고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명 배상금 대출.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전쟁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일으켰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배상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쓰리쿠션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신박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유럽연합이 재정 부담을 크게 지지 않고 상당 부분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원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900억 유로로 만약에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 유럽연합이 직접 나설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죠. 너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이런 동결 자금 손 댈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러시아 지금 동결된 자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책임이 있는 나라의 돈을 끄집어내서 피해를 본 나라에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 이 돈 찾아가고 싶으면은 빨리 매듭 지어라고 하는 천재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까 보여드렸던 1940억 유로 중에 대부분이 이 벨기에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벨기에에 있는 돈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벨기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떨떠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총리 바르트 더 베버라는 이름의 이 총리께서는 우리는 그 안 못 받아라고 지금 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동결된 자금을 활용했던 사례가 없다.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게 냉정하게 보면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거다. 동결 자금을 그냥 갖고 있고 이자 정도를 하는 거지, 이 돈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거기서 맞는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법 관례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그 벨기에에다가 저기 핵탄두를 떨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러시아도 국제중재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벨기에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유로클리어 회사 또는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소송을 제기를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 과연 있을 것인가? 자신 없다.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고 벨기에가 계속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EU가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미 자국 법원에, 즉 모스크바 법원에다가 이거 부당하다라고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 자체도 무서울 뿐만 아니고 더 무서운 것은 벨기에는 이 유로클리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럽의 자금이 모이는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이제 멋대로 돈을 끌어다 쓴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벨기에뿐만 아니고 유럽연합 그리고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거다. 유럽이라는 곳에 돈을 함부로 예치했다가 뭔가 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원금까지 쟤네들이 멋대로 빼가서 쓰는 이제 그러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많은 국가들이 유럽에서 돈을 빼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유로화가 더 약세로 되고, 이것은 지금 유럽 경제 지금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벨기에 그리고 브뤼셀 같은 경우에는 금융 허브로서의 이제 위상이 약화되는 것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로 보면 이것은 결국은 벨기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잘못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벨기에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GDP를 따져보면은 이제 5,650억 유로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한 1,900억 유로 정도를 이제 꺼내 썼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 벨기에가 다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벨기에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연합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전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67% 정도에 되는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22% 정도만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렇게 상대방의 동결 자금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대표적으로 이제 피치 같은 곳에서는 유로클리어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금 변경을 해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유로클리어라는 곳도 남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자체 자금도 필요하고 융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정성을 위해서 돈을 쌓아놔야 되는데 막 고객이 맡겨놓은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의 유동성 플러스 기타 등등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벌써 유로클리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러시아에 있는 자산이 있어요. 한 170억 유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압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클리어의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압류 신청을 다른 국가에 이제 하기 시작을 이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플랜 B에 있어서 지금 유럽 집행부하고 벨기에가 서로 지금 갈등을 빚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벨기에 대안은 뭐냐? 벨기에는 아까 옵션 1으로 말한 것처럼 일반 시장 차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예산을 담보로, 우리 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갚아가는 방식. 이렇게 되면은 설령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리스크가 다 전체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구조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연합은 벨기에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우리가 규정을 만들게. 그럼 되잖아라고 얘기하는데 벨기에는 아니야. 그거는 너무 자의적이야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정리를 해보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상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동결 자금을 가지고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혁신적이지만 전례가 없어요.
리스크가 크다라는 문제점들이 있고 벨기에가 원하는 시장 차익 같은 경우는 검증된 방식이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도 만장일치 가야 되는 것이고 유럽연합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요소다라는 점이 문제점인 거죠. 어쨌든 오늘 12월 17일이고요. 내일이 이제 12월 18일이죠. 목요일 날 다시 유럽 정상들이 브뤼셀에 모여가지고 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보자라고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 또는 외교 이쪽 실무자들 선에서는 지금 입장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 것인지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를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내일 모레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불만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 일방이 만족하고 다른 쪽이 100% 불만을 갖는 안이라면 전쟁은 멈출 수가 없겠죠. 서로가 조금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일단은 전쟁을 빨리 멈추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러시아의 상대편 즉 미국, 유럽연합,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의 지금 합의안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이 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의 문제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질지 아니면 내년도 포송과 함께 시작이 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냥 한 개인으로서는 이제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걸로 가지고 내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던 어떻든 간에 좀 이제 그만이라는 생각을 점점 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나온 돈 문제 여기까지 논쟁이 커지지 않고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크라이나 평화라는 것이 타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것과 관련된 급박한 사항이 생기면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